안동학과 보부상 박돌석. 안동에 고등어 요리로 유명한 한 안악이 살고 있었다. 그 안악은 저작거리 시장통에서 고등어댁으로 불렸는데 자신만의 조리 비법으로 고등어 요리를 차려내고 있어 한양의 양반네들도 찾아오곤 했다. 그런데 안동은 내륙 지방이었기 때문에 생고등어 먹기가 힘들었다. 고등어를 안동까지 운반하는 동안 상하기 때문에 염장을 해야 했다. 하여 보부상들이 고등어를 직접 동해 영덕 강구항에서 안동에서 반나절 거리인 임동 책거리 장터까지 운반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등어를 소금으로 염장 처리한 것을 다시 안동까지 운반했다. 그렇게 강구항에서 고등어를 어깨에 메고 이틀을 넘게 걸어 안동까지 가져왔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부상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 일을 해야 했다. 고등어를 안동까지 운반하고 받는 돈은 꽤 쏠쏠했지만 고갯마루에 사람뼈가 밟히는 호랑이산을 넘어야 했다. 그 산은 높고 깊으며 사냥꾼과 관아의 군졸들도 피하는 곳이었다. 그 산을 넘지 않고 돌아가면 산적들에게 고등어를 빼앗기곤 했다. 그렇다고 호랑이산을 넘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호랑이산을 넘어 안동까지 고등어를 갖다주는 보부상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박돌석이었다. 그는 고등어댁을 오랫동안 흠모해왔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용기를 내어 고등어댁에게 제 시간에 고등어를 갖다 주었던 것이다. 많은 보부상들이 호랑이산을 넘는 박돌석의 비법을 궁금해했다. 어느 날 박돌석은 평소처럼 고등어 보찜을 메고 호랑이산 죽음의 고갯마루를 넘어가고 있었다. 깊은 산속은 을씨년스럽고 적막과 공포로 가득했다. 부엉이도 무서워 울지 않는 금음달 밤이었다. 여우도 이곳은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산이라 백년 묵은 산삼이 넘쳐났다. 그때였다. 거구의 호랑이가 그 앞에 나타났다. 박돌석은 납작 엎드려 호랑이에게 인사를 올리고 산삼을 내어놓았다. 오래전 박돌석이 처음 이 산을 넘을 때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뻔했다. 그때 다급하게 보찜 속에 있던 산삼을 꺼내 호랑이 앞에 내놓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호랑이는 그 산삼을 얼른 집어들어 환하게 웃으며 개걸스레 먹어치웠다. 그 모습을 쳐다보며 벌벌 떨던 박돌석은 호랑이가 산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호랑이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 이놈, 이 산삼을 어디서 캤느냐? 감히 이곳에 산삼을 건드리다니 네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내 그동안 산삼을 캐지 못해 우라같이 밀어올랐는데 네 놈을 잡아먹어야겠다. 그러자 박돌석은 호랑이의 눈치를 살피더니 재빠르게 말했다. 호랑이님, 산삼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이곳 산삼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한 뿌리 발견해 캤을 뿐이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어째서 그동안 산삼을 캐지 못하셨는지요? 호랑이는 그의 머리를 한 입에 먹으려 다가오다가 잠시 멈추고 말했다. 산삼을 캐다 그만 엄나무 가시에 코가 찔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됐다. 그 이후 산삼 냄새를 맡지 못해 산삼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박돌석은 살기 위해 묘책을 생각해냈다. 호랑이님, 그러면 제가 산삼을 캐어 이곳을 지날 때마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한 박돌석은 그 이후에도 호랑이 산을 오를 때마다 산삼을 먼저 캐어 죽음의 고갯마루를 넘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호랑이는 오래된 산삼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산삼을 캐어 먹었던 것이다. 고등어댁은 박돌석이 갖다 준 고등어로 다양한 요리를 했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은 고등어댁 식당에 들러 점심 식사를 했다. 양반네들도 하얀 쌀밥에 고등어 살점을 얹어 먹으며 그 맛에 취했다. 안동을 찾은 점괘도사도 소문난 고등어댁을 찾아갔다. 듣던 대로 고등어 요리가 맛이 좋았다. 그곳에서 박돌석과 고등어댁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젓가락으로 고등어 살을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그 모습이 어찌나 이쁘던지 점괘도사는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박돌석의 등 뒤로 죽음의 저승사자의 기운을 느꼈다. 마침 식사를 마친 점괘도사는 밥값도 없고 해서 대신 점괘를 봐주겠다는 말투로 말을 건넸다. 어허, 안타깝구만. 서방이 곧 위험에 빠질 운세구만. 그러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등어떼기 놀란 눈빛으로 점괘도사를 쳐다보며 다가왔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누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인지요? 박돌석이 호랑이 산을 넘어온다는 소문이 시장 바닥에 쫙 퍼져 있는 터라 고등어댁은 근심이 끊이지 않았다. 과부인 고등어댁은 박돌석과 정분났다는 소문보다 그 소리가 더 큰 걱정이었다. 고등어가 귀한 안동에서 박돌석 덕분에 고등어를 안정적으로 잘 공급받아 장사를 해온 고등어댁은 박돌석을 서방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다. 그런 박돌석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등어댁이 낳은 사남매를 잘 돌보아 주었다. 고등어댁에 고등어 음식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기까지는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사실 특별히 잘 염장된 고등어 덕분이었다. 보부상들이 고등어 보찜을 메고 강구항에서 책거리 장터에 이르면 고등어가 서서히 상하기 시작했다. 그때 고등어 몸에서 그 묘한 효소가 배어나왔다. 그러한 고등어에 소금을 뿌려 염장하면 효소와 소금이 조화롭게 잘 어울려 고등어의 깊은 간이 배어들었다. 그렇게 염장돼 안동으로 온 고등어는 최고의 맛이 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등어를 안동까지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고등어댁은 박돌석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박돌석은 보부상들에게 호랑이에게 산삼을 건네주면 호랑이 산을 넘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으나 모두가 웃었다. 호랑이 산에 가서 산삼을 캐다 잡아먹히면 어떡할 것이며 설령 산삼을 캤다고 해도 그것을 팔아 돈을 벌 것이지 왜 호랑이한테 바치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장사꾼들과 보부상들은 함께 관아를 찾아가 호랑이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으니 호랑이를 잡아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호랑이가 무서워 고을 사또뿐만 아니라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러자 장사꾼들은 박돌석을 음해했다. 박돌석이 사람을 죽여 호랑이에게 바친다. 어린아이를 유괴해 산채로 호랑이에게 바친다. 라는 소문을 내고 관아에 고발했다. 사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돌석을 붙잡아 맨몸으로 호랑이 산에 오르게 했다. 그리고 호랑이 털을 가져오게 했다. 미처 산삼도 구하지 못한 박돌석은 죽음의 고갯마루에 이르자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 산삼을 요구했다. 그러나 맨몸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호랑이는 박돌석이 괘씸했으며 곧바로 잡아먹으려 했다. 그러자 몰래 뒤따라온 점괘도사가 암컷 호랑이로 변신해 나타났다. 그리고는 거구의 호랑이를 유혹해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 사이 박돌석은 그곳에 흩어져 있던 호랑이 털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는 황급히 도망쳤다. 그 다음 날 관아를 찾아가 호랑이 털을 보여주며 죄가 없음을 증명했다. 그 이후 박돌석은 변함없이 강고등어 보찜을 메고 호랑이 산을 넘어 안동으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년 묵은 산삼을 받아든 호랑이가 깜짝 놀라며 박돌석에게 물었다. 이 산삼은 산신령의 냄새가 나는구나. 이러한 산삼은 처음 보는구나. 이걸 먹으면 천년은 넘게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고맙구나. 내가 네 덕분에 장수하게 생겼구나. 그런데 이 산삼을 팔아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내 어찌 내게 이것을 바치는 것이냐? 박돌석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직접 고등어를 갖다 주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여인은 돈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을 생각하면 무거운 보찜을 메고 위험한 산을 오르더라도 행복합니다. 좋은 집에 살며 기름진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랑에 굶주린다면 불행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호랑이에게는 친구도 없고 여인도 없었다. 거구의 맹수인 호랑이를 산속 모든 동물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한 이곳을 아무도 찾지 않았다. 심지어 암컷 호랑이조차도 접근을 피했다. 그동안 귀한 산삼을 먹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호랑이는 매일매일이 심심하고 따분했다. 장수하는 호랑이에게 사랑하는 암컷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는 하루와 별일 없이 이어지는 똑같은 하루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점괘도사는 호랑이의 그 측은한 모습을 보고 암컷 호랑이를 데려와 함께 살게 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죽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호랑이는 듣거라. 이제 내 짝도 만들어 주었으니 이 산을 오르는 보부상과 신만이들을 죽이지 말거라. 알아들었느냐? 내 짝과 잘 지내도록 하거라. 그러자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점괘도사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점괘도사는 박돌석과 고등어댁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죽음의 고갯마루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유골을 수습해 잘 묻어주고 묘를 세우라 말했다. 그 이후 박돌석과 고등어댁은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주는 제를 올리고 죽음의 고갯마루에 점괘도사의 모습을 새긴 돌탑 성황당을 세웠다. 이곳을 지나는 보부상들은 박돌석과 고등어댁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점괘도사 선왕신께 절을 올리고
간 고등어를 안전하게 안동까지 운반했다. 그리고 호랑이들은 그 점괘 도사의 모습을 한 돌탑을 보면 멀리 길을 돌아갔다. 그리하여 안동의 간 고등어가 널리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해졌다. 밀양 사과댁과 고드름 장수 이달치. 밀양에 사과를 재배하는 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과 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시장통에서 사과를 잘 팔아 사과댁으로 불려졌고, 남편은 수확한 사과를 오랫동안 잘 보관해 옆고을에까지 내다 팔아 돈을 벌어오는 신통한 사내였다. 이 부부는 부잣집 표진사의 가수원에서 사과를 재배해 주는 일로 품삯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았다. 이곳 밀양 고을에서는 사과가 맛있기로 소문이 났으며 수확량도 꽤 많았다. 그러다 보니 남는 사과가 많았다. 이 사과들을 썩히지 않고 오랫동안 창고에 잘 보관하는 방법이 절실했다. 그때 사과댁의 남편인 이달치가 얼음골에 고드름을 따와 보관창고에 채워넣고 그곳에 사과를 보관했다. 그랬더니 다음 해까지 사과가 썩지 않았고 밀양사과 고유의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자 이달치는 옆고을에까지 사과를 내다 팔고 다녔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고드름까지 팔았다.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다른 고을 사람들이 얼음골을 찾아와 고드름을 따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관아에서는 고드름을 따가는 사람들에게 고드름 세금을 받아냈다. 그러던 중 부잣집 표진사는 고드름을 독점하기 위해 사또와 함께 다른 고을 사람들이 고드름을 따가지 못하게 모의했다. 그렇게 해서 고드름을 비싸게 팔아 큰 수익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얼음골 동굴 입구를 지키고 있는 군졸들에게 사과를 건네고 몰래 동굴 안으로 들어가 고드름을 채취했다. 그런데 동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있지만 동굴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장정들이 지게를 메고 얼음골 동굴 안에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횃불을 밝히며 동굴 안으로 조금씩 이동했다. 그곳 천장에는 옥빛의 고드름이 많이 열려 있었다. 장정들은 그 많은 고드름을 모두 따기 시작했다. 장정 하나가 고드름을 따다 말고 말했다. 이보게, 어째 동굴 안이 을씨년스럽고 너무 춥네.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아 무섭네. 우리 그만 나가세. 어허, 이 사람.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겁이 왜 이렇게 많아? 무슨 귀신이 나온다는 거야? 아이, 헛소리 그만하고 어서 주렁주렁 매달린 고드름이나 빨리 따세. 사과가 다 썩어가고 있으니 얼른 따서 집으로 돌아가세. 그러자 어둠 속 저쪽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4개의 눈동자가 갑자기 번뜩 비치더니 새빨간 얼굴이 드러났다. 그 순간 장정들의 가슴에 고드름이 꽂혔다. 장정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죽은 장정들의 온몸을 푸른빛의 얼음 조각들이 감싸며 얼렸다. 장정들은 관짝 모양의 얼음덩이로 변했다. 군졸들도 동굴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두려운 마음에 확인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모두 그곳을 도망쳤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또에게 알렸다. 사또는 동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찾기 위해 군졸들을 동굴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러자 군졸들도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 이후 아무도 이곳 얼음골을 찾지 않았다. 이달치도 두려움이 커져갔다. 더 이상 얼음골 동굴을 들어갈 수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부잣집 표진사는 고드름을 따오지 않으면 품삯도 없으며 흠씬 두들겨 패줄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고드름을 따기 위해 얼음골 동굴로 향했다. 이달치는 여느 때와 같이 얼음골 동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동굴 입구 재단에 사과를 올리고 절을 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며 얼음골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 바닥에서 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내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고드름이 매달린 동굴 안으로 들어온 이달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고드름을 땄다. 그러면서 서서히 동굴 안이 잘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음 바닥에는 관짝만한 얼음덩이들이 있었고 그 얼음 안에는 붉은 빛이 번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모습에 깜짝 놀랐다. 온몸이 떨려 더 이상 고드름을 딸 수가 없었다. 그때 찬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저쪽 어둠 속에서 4개의 파란 눈빛이 빛나더니 새빨간 얼굴에 검은색 치마를 입은 귀신이 나타났다. 이달치는 그 모습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온 정신과 몸이 얼어붙었다. 식은땀이 흐르는 온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얼음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었다. 그러자 그 귀신은 이달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 이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그동안 너를 살려준 사유는 재단에 사과를 바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고드름을 조금씩 따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 고드름을 많이 따가는구나.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내 오늘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 순간 이달치는 아내와 자식들을 떠올렸으며 정신이 혼미하고 기절할 것 같은 마음을 추스리며 말했다. 시체령님,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렇게 무례하게 큰 욕심을 부려 심기를 어지럽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처자식이 있사옵니다. 제가 죽으면 모두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이달치는 가족들이 크게 걱정할 것을 우려해 소가리를 하며 자신이 겪은 생사의 일을 숨겼다. 아내는 동굴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생사와 행방을 물었고 이달치는 모른다고만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죽은 사실만은 관아에 알려야 했다. 사람들은 무사히 고드름을 따온 이달치에게 몰려가 고드름을 내어달라고 매달렸다. 내 돈을 줄 테니 내게 고드름을 팔게나. 내 사과가 다 썩어가고 있네. 제발 부탁이네. 내게 먼저 고드름을 넘기게. 내 이렇게 부탁함세. 이달치는 표진사의 사과 보관 창고에 넣어두고 남은 고드름을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팔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표진사는 관아에 알렸고 이런저런 사정을 듣게 된 사또는 그렇다면 내 고드름 세금을 거둘 것이야. 이달치, 내가 나라 땅에서 채취한 고드름을 팔고 있으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내 이놈 알겠느냐? 내게 고하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으니 벌을 내리려 했으나 고을 사람들이 고드름이 꼭 필요하다고 하고 그 고드름을 캐올 사람이 또 너밖에 없으니 용서해 주겠다.
고 말하며 수염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사또는 동굴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 이후 표진사는 이달치에게 사과 창고에 보관해온 사과를 옆 고을에 내다 팔라고 했다. 이달치는 사과를 실은 달구지에 올라타 소의 엉덩짝을 툭툭 쳐가며 사과댁과 함께 옆 고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사과댁은 사과를 잘 팔았다. 그러나 그 일은 고달팠다. 하지만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부는 열심히 일했다. 달밤에 사과댁은 달구지에 앉아 소를 모는 이달치를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 힘들죠?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다른 마을에 힘들게 사과를 팔아야 하니 당신 몸이 견뎌낼지 걱정입니다. 고드름 따오는 일도 위험하고요.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러자 이달치는 소나무에 내리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꼭 저 달덩어리 같이 밝고 이쁘니 참으로 이 밤길이 좋소.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함께하니 포근한 밤길이요. 이랴, 이랴, 어서 가자 누렁아. 이 녀석도 우리를 태우고 가는 이 밤길이 좋은가 보. 누렁이소도 매, 매. 하며 소리를 냈다. 그러던 어느 해 밀양 사과 농가의 가수원에 열려있던 사과가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고 싹 없어졌다. 모두 놀랐다. 그때 표진사와 사또는 이달치가 밤에 몰래 고을의 사과를 모두 따다 얼음골 동굴 속에 숨겨놓고 옆 고을에 팔아먹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달치를 붙잡아 매질을 하며 실토하게 했다. 그렇다고 얼음골 동굴 안을 찾아가 사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었다. 그때 얼음골 동굴 안에서는 그 고드름 귀신이 새빨간 사과를 먹고 있었다. 한 손에 들고 있던 빨간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으며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고드름을 빨아먹었다. 밀양 사과는 참으로 맛이 좋구나. 이제 고드름보다 낫네. 동굴 안에는 사과로 가득 찼다. 고드름 귀신은 사과가 썩지 않아 1년 내내 두고두고 사과를 먹을 수 있었다. 사과 농가는 하루아침에 사과알이 한 개도 없는 텅 빈 사과밭을 쳐다보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었다. 그 이후에도 매년 그런 일이 반복해 일어나 농부들은 시름과 도탄에 빠졌다. 표진사는 더 이상 사과로 돈을 벌 수 없게 됐으며 관아에서도 매년 사과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자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표진사의 장정 하인들과 사또의 군졸들은 이달치와 사과댁을 데리고 얼음골 동굴 안으로 향했다. 사또는 이달치가 실제로 동굴 안에 사과를 숨겨 놓았는지와 그동안 동굴 안에 들어가 나오지 못한 사람들과 군졸들의 행방도 알아볼 겸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이달치와 사과댁을 앞세운 군졸과 장정들은 횃불을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 동굴 안에는 사과가 가득 쌓여 있었다. 군졸들은 깜짝 놀라며 재빠르게 이달치를 포승줄로 꽁꽁 묶고 매질을 해댔다. 그때 모두가 얼음처럼 얼어버렸다. 고드름 귀신이 나타난 것이다. 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느냐? 내 사과를 훔치려 왔느냐? 아니면 또 내 고드름을 가져가려고 왔느냐? 내 이것들을 모두 잡아먹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띠는 네 개의 눈알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더니 새빨간 얼굴이 보이고 시커먼 치마가 펄럭였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얼음덩이로 만들어 버렸다. 아무도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한 날들이 이어지고 표진사와 사또만이 관아에 남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텅 빈 관아를 찾은 점괘도사가 문을 두드렸다. 사또와 표진사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문을 열었다. 사또가 거지 행색을 한 점괘도사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관아의 문을 함부로 두드리느냐? 썩 물러가라. 그러자 점괘도사는 밀양 사과가 맛있다고 들었소. 내 그 사과를 좀 먹으러 왔소이다. 그러니 사과 한 개만 주시오. 하며 웃었다. 사또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섰고 표진사는 땅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문을 닫았다. 점괘도사는 고을의 텅 빈 사과밭을 돌아보다가 주막에 들러 식사를 하며 얼음골 동굴 사건과 사과에 얽힌 흉흉한 일들을 듣게 되었다. 점괘도사는 주모에게 물었다. 주모, 고을 가수원에 왜 사과가 한 알도 없는 것이요? 그리고 고을과 관아에 왜 이리 사람들이 없는 것이요? 그러자 주모는 술을 내우면서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고을 저쪽에 얼음골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고드름을 따기 위해 들어간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관아에서 사람들이 나와 확인하러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또 그 사람들마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을 사과나무의 사과들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아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어찌 이런 일이 우리 고을에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모의 이야기를 들은 점괘도사는 고을 하늘과 동굴 쪽 산을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귀신의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주모 몰래 보찜에 넣고 다니던 쌀주머니에서 쌀 한 토를 꺼내 허리춤에 달고 다니던 도기에 넣어 한 그릇의 쌀을 만들었다. 주모를 불러 밥값 대신 한 그릇의 쌀을 건네주고는 주모를 앞세워 얼음골 동굴로 향했다. 동굴 입구에 도착한 점괘도사는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치면서 안으로 들어섰다. 얼음 바닥이 미끄러웠다. 점괘도사는 바닥에 펼쳐져 있는 얼음들을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거참 요상하다. 어찌 한여름인데도 얼음이 있단 말이냐. 참으로 요상하구나. 시원해서 좋기는 하구나. 더 깊숙이 들어서자 관짝만한 얼음덩이들 속에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깜짝 놀란 점괘도사는 바닷가 천장 위를 살펴보았다. 그 순간 고드름이 매달려 있는 동굴 안에 갑자기 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얼음 바닥에는 먹다 버린 사과들이 널려 있었다. 그때였다. 푸른 빛에 내 눈동자가 번쩍이며 고드름 귀신이 나타났다. 네 놈은 누군데 감히 이곳에 들어왔느냐? 너도 얼음 속에 갇히고 싶은 것이냐? 흠칫 놀란 점괘도사는 정신을 추스리고 애써 귀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 이놈! 네 놈이 고을 사람들을 얼음 속에 죽였구나.
이런 죽일 놈을 보았나. 내 놈을 벌할 것이다. 보아하니 내 놈이 고을의 사과도 다 먹어치웠구나. 너는 귀신이구나. 너의 못된 혼령이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내 이놈? 고드름 귀신은 기괴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미쳤구나.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함부로 덤비는 것이냐. 용기가 가상하구나. 귀신이 웃는 순간에 점괘 도사는 빨간 앞니를 드러내며 윗니와 아랫니를 3번 부딪혔다. 그러자 점괘 도사는 불덩어리로 변신했다. 점괘 도사는 자신의 불덩어리 몸으로 고드름 귀신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불태웠다. 그러자 고드름 귀신은 불길에 타오르며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점괘 도사는 얼음 덩어리를 녹여 그 속에 갇혀있던 이달치와 사과댁을 살려냈으며 고드름에 찔려 죽은 사람 이외에는 고을 사람 모두를 살려냈다. 그 이후 밀양에서는 얼음골 고드름을 채워넣은 사과 보관 창고에서 사과를 꺼내 두고 먹었으며 다른 고을에 내다 팔았다. 보성, 왕골 돗자리 명인 임판대와 원앙 부부. 보성에 왕골 돗자리를 잘 짜는 임판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왕골로 돗자리며 방석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며 먹고 살았다. 어느 날 임판대는 안개가 자욱하게 번진 왕골숲에서 원앙을 보았다. 그리고 그 너머로 아리따운 처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광경이 펼쳐졌다. 처자는 선녀처럼 왕골 사이를 날아다녔고 원앙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두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 처자가 갑자기 붉은 치마를 내리더니 원앙의 둥지에 앉았다. 그러더니 그 희끄무레한 안개 사이로 처자의 매끈한 다리와 엉덩이가 보였다. 임판대는 깜짝 놀랐다. 그 처자가 그 자세로 알을 낳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 후 안개가 걷히고 다시 눈을 크게 뜨자 처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임판대는 살금살금 처자가 앉아있던 자리에 가보았다. 놀랍게도 그 원앙의 둥지에는 황금알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는 활짝 웃으며 그 황금알을 바구니에 넣었다. 임판대는 신기하고 놀라워 황금알을 자꾸 양손으로 만지며 이게 웬 횡재냐며 고함을 지르고 크게 웃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 볼이 뜨겁고 아팠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그는 부인의 젖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볼을 꼬집고 있는 부인의 은가락 찢긴 손가락을 보았다. 부인은 임판대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 이 양반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려. 왜 이렇게 가슴을 세게 주무르고 난리여. 사람 민망스럽게. 임판대는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뻑뻑 빨아대며 꿈속에서 보았던 그 처자와 황금알을 떠올리며 말했다. 거참 요상타.
어찌 그런 꿈을 꾸었을꼬? 큰 돈이 들어오려나? 그는 옷을 차려입고 달구지에 올라 왕골 고래실론으로 향했다. 사람 키만큼 자란 왕골을 바라보며 여느 때처럼 왕골을 베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임판되는 부인과 함께 마루에 앉아 구슬땀을 흘리며 갓 수확한 왕골의 껍질을 벗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부는 왕골을 햇볕에 잘 말려 돗자리와 방석, 베개를 만들었다. 질긴 왕골 속으로는 곡식을 담는 데 사용했던 둥구미를 만들었다. 이렇게 왕골을 뽑고 쪼개어 찢고 말리고 층 잡고 짜는 일을 반복하며 정성어린 손길로 돗자리를 짰다. 돗자리를 짜는 틀인 돛틀에 날을 걸어두고 골을 가늘고 길쭉한 막대기인 바늘대에 걸어 지르고 바디질을 해 돗자리를 짰다. 날을 고드렛돌에 감아 장목에 늘어놓고 골을 대어 계속 엮어나가는 작업을 반복하는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왕골 돗자리는 여름날에 땀을 잘 흡수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 촉감이 부드러웠다. 그는 처음에 원앙 한 쌍을 수놓은 왕골 돗자리를 주로 만들었다. 그러다 용 문양을 새겨놓은 용문석을 짰다. 그리고 꽃자수를 수놓은 왕골 제사용 돗자리부터 한여름 시원하게 마루에 깔아놓고 눕는 잠자리 돗자리까지 정성껏 만들었다. 그렇게 짜놓은 돗자리 위에 제사상과 교자상을 올려놓고 돗자리의 모양새를 가늠했다. 임판대는 왕골을 다듬고 있는 부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부인, 이번 왕골은 잘 자랐소. 길고 줄기가 좋소 그려. 더운 날씨에 힘들지는 않소. 그러자 부인도 임판대를 지그시 쳐다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짠 돗자리가 사람들한테 잘 팔리고 있으니 이런 고생쯤이야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박간의 조부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집 안사람이 우리 돗자리가 좋다며 제사용 돗자리를 사가지 뭐예요. 임판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조의를 표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 파는 돗자리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처음에는 부인이 시장에서 돗자리를 쌓아놓고 파는데 한 사내가 다가와 아니, 부인은 뭘 발랐길래 이리도 좋은 향기가 난단 말이오? 거참, 냄새가 좋구려. 뭘 발랐는지 알려주면 내 돗자리를 사리다. 내 마누라한테 사주려고 그러. 그 이후 시장에서 임판대의 부인은 향기나는 왕골댁으로 알려졌다. 왕골댁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아닌 돗자리에서 나는 냄새라고 말했다. 임판대가 재배하고 있는 왕골에서만 그런 마법 같은 냄새가 났던 것이다. 그렇게 시장에서 그 신비로운 향기가 물씬 나는 왕골댁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느 날 임판대가 왕골을 베다가 천적에게 날개를 다쳐 날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원앙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다친 원앙을 집에 데려와 상처가 나을 때까지 잘 보살펴주고 살려보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원앙이 다시 날아와 임판대의 왕골숲에 살면서 왕골을 파먹는 벌레를 잡아먹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임판대는 매일 원앙을 찾아가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원앙은 어느새 그곳에 둥지를 틀고 많은 알을 낳았다. 시간이 흘러 원앙 새끼들이 왕골숲을 거닐며 돌아다녔다. 원앙 부부는 왕골을 잘 보살피듯 왕골의 몸을 비비며 상처가 나지 않도록 했다.
그러자 왕골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던 것이다. 시장에서 왕골댁 돗자리가 잘 팔리자 쌀이 돗자리를 내다 파는 쌀이댁과 대나무 돗자리를 팔고 있던 대나무댁, 갈대 돗자리를 직접 만들어 파는 갈대댁은 자신들의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그 왕골댁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이 안악들은 왕골댁 돗자리가 잘 팔리는 이유가 그 신비로운 향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 비법을 알아내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알아냈다. 그렇게 해서 임판대의 왕골을 지키고 있는 원앙 부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자 갈대댁이 먼저 밤에 몰래 그 원앙을 잡아왔다. 잡아온 원앙을 자신의 갈대숲에 키우면 갈대 돗자리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는 원앙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갈대숲에 그물을 쳐놓았다. 원앙 부부는 크게 울며 여기저기 갈대숲에 똥을 싸놓고 갈대들을 물어뜯어 놓았다. 화가 난 갈대댁은 갈대를 망쳐놓은 원앙을 잡아 죽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그곳에서 나는 갈대로 돗자리를 만들면 돗자리에서 아주 지독한 악취가 났다. 그래서 갈대댁은 더 이상 갈대 돗자리를 만들어 팔 수가 없었다. 그러자 갈대댁은 밤중에 몰래 임판대의 왕골을 훔쳤다. 대나무댁과 쌀이댁도 어차피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매한 가지니 함께 왕골을 훔치기로 했다. 임판대가 다듬어 말려놓은 왕골에 손을 대더니 왕골 재배지에 가서 직접 왕골을 베어왔다. 그때마다 원앙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갈대댁은 기겁을 하고 도망쳤다. 임판대는 그동안 원앙이 사라져 슬픔에 잠겨 있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원앙이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임판대의 귓속에 들려왔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그는 곧바로 자신의 왕골 고래실론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그곳에는 황급히 도망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밤이라 잘 알아볼 수는 없었다. 임판대는 원앙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고 기뻐했다. 하지만 원앙은 낮에 볼 수 없었다. 밤에만 그렇게 크게 울어댔던 것이다. 그때마다 달려나갔지만 원앙은 없고 도둑들의 뒷모습만 보였다. 임판대는 도둑 맞은 왕골을 찾으러 골 이것저것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쌀이댁과 대나무댁, 갈대댁이 시장에서 왕골 돗자리를 팔고 있는 것이었다. 수상하게 여긴 그는 갈대댁에게 다가가 물었다. 안녕하시오. 왕골 돗자리는 어디서 가져와서 파는 것이오? 그러자 갈대댁은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내 갈대 돗자리가 하도 안 팔려 옆 거울에서 왕골을 사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왜 묻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왕골 돗자리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그래서 임판대는 도둑맞은 자신의 왕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쌀이댁과 대나무댁이 팔고 있는 왕골 돗자리에서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날개 돋친 듯 잘 팔려나갔다. 그때 시장 안쪽에 들어선 점괘 도사는 왕골댁이 팔고 있는 돗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호호, 돗자리가 참 좋구나. 그런데 어찌 돗자리에서 이토록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고? 참으로 신비롭구나. 왕골댁은 점괘 도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르신, 저희 집 왕골 돗자리는 향기가 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향기입니다. 이 돗자리 위에서 잠을 청하면 잠이 잘 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답니다. 돗자리를 만져보던 점괘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구석에 숨어 푸른 도기로 쌀한 그릇을 만들어 나와 왕골댁에게 건네며 돗자리 하나를 샀다. 그 돗자리를 어깨에 메고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임판대의 왕골 습지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원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갈대숲에서도 그 원앙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점괘 도사는 푸른 대나무 숲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잠시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싸라락, 사라락,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참으로 좋았다. 잠시 후 저쪽 갈대숲에서 원앙의 슬픈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대나무 잎을 흔들었다. 점점 그 소리의 울림이 커지며 점괘 도사의 가슴에가 닿았다. 저녁이 찾아오자 점괘 도사는 길 따라 걷다 임판대의 집 앞에 다다랐다. 누구 없소? 밥 한 끼만 얻어 먹읍시다. 그러자 왕골댁이 대문을 열고 나왔다. 아이고, 어르신, 시장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점괘 도사는 깜짝 놀라며 왕골댁의 환대에 기뻤다. 임판대도 얼른 나와 점괘 도사의 인사를 하며 방 안으로 안내했다. 고맙네. 이리 잘 대접해주니 어허, 내 몸둘 바를 모르겠네. 식사를 마친 점괘 도사는 임판대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는 이유를 물었다. 원앙의 죽음과 갈대떼기 팔고 있는 왕골 돗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점괘 도사는 오호, 거참 못된 일이구만. 그 갈대떼기 의심이 가는구만. 내 내일은 갈대숲을 찾아가 봐야겠구만. 그리고 시장에 들러 갈대떼기 팔고 있는 돗자리를 한번 봐야겠구만. 어허. 그 다음날 점괘 도사는 갈대숲으로 향했다. 점괘 도사가 눈을 감고 있자 원앙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점괘 도사님, 저희는 원앙 부부입니다. 임판대 어르신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었는데 갈대떼기 왕골숲에 살고 있는 저희를 붙잡아 이곳 갈대밭에 넣어놓고는 죽였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풀 길 없어 이렇게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임판대 어르신이 그립사옵니다. 원앙의 이야기를 들은 점괘 도사는 시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돗자리를 팔고 있는 갈대댁을 찾아갔다. 그 갈대댁은 못되게도 왕골댁 옆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왕골댁은 왕골을 도둑맞아 돗자리가 몇 개밖에 없었다. 두 사람을 지켜보던 점괘 도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꺼냈다. 여러분, 여기 두 안악이 돗자리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돗자리에서 똑같은 향기가 납니다. 왕골댁이 예전부터 팔았던 돗자리에서 났던 향기를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 냄새가 갈대떼기 팔고 있는 돗자리에서도 납니다. 왕골댁이 왕골을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 맞은 왕골이 갈대떼기 팔고 있는 돗자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네, 쌀 한 그릇씩 주겠소. 그러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갈대떼기 팔고 있는 돗자리가 왕골떼기의 왕골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갈대떼는 얼굴이 빨개져 도망을 쳤다. 그 이후 임판대는 왕골로 원앙 돗자리와 용문석을 잘 만들어 옆거울에도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임판대는 죽어 돌아오지 않는 원앙 부부를 그리워하며 원앙 자수를 수놓은 왕골 돗자리를 만들어 집에 잘 보관하며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원앙 돗자리를 꺼내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왕골 숲에 원앙 부부 조각상을 세워주었다. 점괘 도사는 임판대와 왕골댁의 환송을 받으며 저 멀리 산마루를 향해 걸어갔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장승 부부와 점괘 도사. 점괘 도사는 깊은 산속을 빠져나와 장승고을 어귀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천년 묵은 낡고 늙은 장승과 당산나무가 모셔져 있었다. 고을로 들어오는 애군과 귀신을 막아주던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 장승이 고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점괘 도사는 그곳 당산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희뿌연 안개 속을 헤치고 천하 대장군 장승이 나타나 점괘 도사에게 말을 건넸다. 점괘 도사야, 내 점괘 좀 봐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점괘 도사는 천하 대장군의 얼굴과 손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객사할 팔자구만 하고 말했다. 그러자 지하 여장군이 갑자기 나타나 화를 버럭 내며 점괘 도사에게 말했다.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우리는 다리가 없어 어딜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객사를 한다는 게냐? 이런 돌팔이 도사놈을 보았나? 네 이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잠시 후 천하 대장군이 점괘 도사를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지팡이를 보며 말했다. 그럼 이 장승보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점을 쳐보거라. 그러자 점괘 도사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자 장승이 없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고을 사람들이 모두 죽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은 모두가 고을에 장승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장승이 전염병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불타고 있는 집들이 보였다. 화들짝 놀라 꿈에서 깨어난 점괘 도사는 그 묘한 꿈에 혀를 차며 장승과 당산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는 고을 쪽을 바라보았다. 고을의 아픈 역사의 영혼들이 그 신령스런 당산나무의 700여만 장의 잎사귀에 새겨져 거친 바람에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점괘 도사는 장승을 뒤로 하고 고을 안쪽을 향해 걸어갔다. 주막집에 이른 점괘 도사는 주모에게 음식을 시켰다. 잠시 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장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장승을 만들 천년 묵은 소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명을 다한 장승을 대신할 새로운 장승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점괘 도사는 고을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장승을 만드는 집 앞에 걸음을 멈췄다. 거 아무도 없소? 그러자 한 사내가 지게를 짊어지고 나오며 말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점괘 도사는 대문 안쪽을 살펴보고는 사내에게 말했다. 이곳이 고을 장승을 만드는 곳이요? 내 장승 목공을 만나러 왔소이다. 그러자 사내는 제가 장승을 만드는 모송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며 인사를 올렸다. 내 듣자 하니 천년 묵은 소나무가 없어서 고을 장승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소. 네, 어르신. 맞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천년 묵은 소나무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 저 산 깊고 험한 산이란 산은 다 찾아가 소나무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이러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을은 조상 대대로 천년 묵은 소나무로만 장승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래야만 고을에 풍년이 들고 장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만. 내가 천년 묵은 소나무가 있는 곳을 알고는 있네만. 그러자 모송은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와 장소를 물었다. 점괘 도사는 그곳을 가려면 험한 계곡과 기암 절벽을 올라가야 한다며 준비를 잘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맹수와 귀신이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모송은 기꺼이 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점괘 도사와 모송은 천년 묵은 소나무를 구하기 위해 일꾼들 여러 명과 함께 길을 떠났다. 고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배웅을 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다. 모송 일행은 고을을 떠나며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앞에 이르러 절을 올렸다. 썩어가는 장승의 모습을 살펴보던 점괘 도사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둘러 길을 앞서갔다. 험준한 계곡에 이르자 갑자기 칼을 든 산적무리가 나타났다. 그때 점괘 도사는 빨간 이를 드러내며 이를 3번 부딪혀 무사로 변신했고 산적무리를 물리쳤다. 그 모습에 모두가 놀라며 감탄했다. 모송은 헛것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며 어떻게 그런 도수를 부릴 수 있는지 물었다. 점괘 도사는 눈을 지그시 감고는 가던 길을 재촉했다. 높은 암벽을 넘고 호랑이가 출몰하는 지역에 이르자 모두가 몸이 얼어붙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한밤중에는 동굴 속에 숨어들어 불을 피우고 죽창을 든 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잠이 든 사이 일꾼 한 명이 사라지고 없었다. 동굴 입구에서 시작된 사람의 핏자국이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벌벌 떨며 다시 고을로 되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없었다. 그때 모송이 주먹을 불끈 쥐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묵은 소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장승을 만들 수 없고 그러면 고을에 애군과 귀신이 들어 전염병과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 갑시다. 그렇게 천년 묵은 소나무가 있는 곳에 힘들게 이르렀다.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늠름하게 서 있었다. 젊게 도사는 소나무를 만지며 말했다. 이 나무일세. 어서 귀한 나무에 절을 올리고 준비들 하세. 그렇게 해서 모송과 일꾼들은 소나무를 어깨에 메고 고을로 향했다. 고을 어귀에 도착한 모송 일행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벌레들이 두 장승을 파먹고 있었으며 바람에 장승몸 여기저기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순간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걸음을 재촉해 고을 안으로 이르자 고을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모두가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모송은 서둘러 자신의 집에 들러 도끼며 장승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들고 고을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천년 묵은 소나무를 도끼로 깎기 시작했다. 두 장승을 만들기 위해 모송 일행은 열심히 구슬땀을 흘렸다. 그 사이 젊게 도사는 다시 고을의 장승을 찾았다. 모송은 도끼질을 하며 다급한 마음에 일꾼들에게 말했다. 이보게, 오늘 중으로 장승을 다 만들어야 하네.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이 수명을 다해 고을에 몹쓸 일이 생긴 것이네. 큰일이야, 큰일. 서둘러 고을 입구에 새로운 장승을 다시 세워야 하네.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게야? 어서 서두르세. 모송 집안은 신령이 깃든 오래된 나무로 장승을 잘 만든다는 소문이 이웃 고을에까지 퍼져 있었다. 오래전부터 모송의 조부는 천년 묵은 소나무를 찾기 위해 깊고 험한 산들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조상 대대로 영험한 장승을 만들어 살기 좋은 고을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승고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당산나무 아래 당도한 젊게 도사는 장승을 올려다보며 귀를 열었다. 아이고, 나 죽네. 젊게 도사 내놓은 말대로 내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객사하게 생겼구나. 나를 빨리 구해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 우리는 본시 산을 관장하던 신령 부부였는데 그만 천년 묵은 소나무를 도둑맞고 그 벌로 천년 소나무에 갇히게 됐구나. 그리하여 소나무에 갇힌 채 이곳 장승 속에 살게 됐네. 모송 집안이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지만 고을 사람들을 위해 그리한 것이라 원망도 못하고 이리 지내고 있었네. 젊게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동안 애군과 귀신을 막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내 그 사정도 모르고 있었군요. 참으로 어진장승입니다. 고을 사람들을 위해 이토록 희생하며 살아오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가만히 말을 듣고 있던 지하 여장군이 말했다. 우리는 장승나무가 다 썩어 없어지면 갈 곳이 없어 이곳에서 죽게 되네. 그래서 새로운 장승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처음으로 옮겨가는 일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세. 그리고 하늘에서는 새로운 장승으로 옮겨갈 때 어느 늙은이의 빨간 이를 받아 천년 소나무로 만든 새로운 장승의 입에 박아 넣어야 한다고 했네. 이 방법을 몰라 지금도 큰 걱정일세. 그 말을 듣고 난 젊게 도사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빨간 이를 생각했다. 그리고는 어설픈 표정으로 웃으며
빨간 이를 드러냈다. 그러자 두 장승은 그 빨간 이를 쳐다보며 크게 놀라며 기뻐했다. 그러자 점괘 도사는 고민이었다. 이 신통한 빨간 이를 장승에 박아 넣으면 자신의 도술이 사라져 못된 놈들을 물리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외면한다면 어진 두 장승이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을 사람들이 죽을 테니 큰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다 결심한 듯 말했다. 내 두 장승님을 위해 내 빨간 이를 바치겠습니다. 부디 두 분이 부부 장승으로 오래도록 장수하며 장승고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에 두 장승은 고맙다며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하지만 또 새로운 장승의 수명이 끝나면 새로운 장승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때는 어찌하면 좋을지 점괘 도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깊은 생각에 잠기던 점괘 도사는 묘책을 찾아냈다. 그러면 두 분 중 한 분이 제 지팡이에 옮겨 타 함께 전국을 떠돌다 천년 소나무를 찾으면 이곳에 계신 한 분에게 알려 장승을 만들도록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거 참 묘책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팡이로 옮겨가면 좋을까요? 그러자 지하 여장군이 말했다. 내가 가리다. 어찌할 수 없군요. 아니돼요, 부인. 우리는 떨어져 살 수가 없소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고민하다 지하 여장군이 말했다. 그러면 제가 머리만 지팡이로 옮겨가고 몸은 이곳에 남아 서방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장승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점괘 도사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그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 새로운 장승이 다 만들어졌다. 모송 일행은 다 만든 장승을 어깨에 메고 당산나무 앞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새로운 장승을 세우고 제를 올렸다. 그때 점괘 도사가 빨간 이를 뽑아 둘로 쪼갠 후 새로운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 장승의 입에 박아 넣었다. 그러자 두 장승은 새로운 장승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장승을 새로 세우자 두 장승이 골 전염병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살려냈다. 점괘 도사는 두 장승의 절을 올리고 지하 여장군의 머리가 옮겨온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저 멀리 길을 떠났다. 골 사람들은 점괘 도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효부, 우물골 흰 저고리 며느리와 점괘 도사. 옛날 옛적에 효부 우물골이란 곳이 있었다. 골 한가운데에는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넓은 빨래터가 있었다. 그곳에서는 골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우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 평상에는 고을 어르신들이 부채를 들고 나와 빨래하는 며느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날도 고을 안악들은
일찌감치 우물가에 나와 빨래를 했다. 물에 적신 바지며 치마며 저고리를 빨래 방망이로 내리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 옆자리에는 갓 시집온 새댁들도 노란 병아리처럼 삼사모 모여 앉아 빨래를 했다. 빨간 저고리를 입은 안악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아이고, 새댁들이 참으로 곱구만. 어찌 이렇게 빨래도 잘하노? 그런데 방망이질이 약해? 그렇게 방망이질이 약해서 어찌 쓰나? 아이고, 새댁들이 아직 시집살이를 못했구만. 그래서 방망이질이 약하구만. 더 살아봐야 방망이질이 세지지. 그러자 새댁들은 입을 막고 웃었다. 빨간 저고리 안악은 고개를 돌려 옆에서 세차게 방망이질을 하고 있는 파란 저고리를 입은 안악에게 말했다. 어째 자네는 오늘도 빨랫감이 많네 그려? 어제 다 하지 않았나? 왜 날마다 이렇게 빨래를 많이 하고 그래? 그러자 파란 저고리 안악이 대답했다. 우리 가족이 대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어찌나 깔끔을 떠는지 날마다 빨랫감을 던져주네요. 속 터져 죽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던 빨간 저고리 안악이 주위 눈치를 살피더니 턱으로 흰 저고리 안악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도 자네는 양반이요. 저기 저 양반네 집은 매일 빨래하는 것도 모자라 밤에도 하자녀. 그리고 시부모 옷을 어찌나 반드럽게 다리미질을 하는지 칭찬이 자자하다네. 저만한 며느리도 없지. 흰 저고리 안악은 말없이 조용히 빨래만 했다. 지켜보던 노란 저고리 안악이 방망이를 집어던지며 말했다. 어젯밤 서방놈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는데 요것이 어느 주막에서 술을 처마셨는지 몸에서 요상한 냄새가 나잖아? 그래 캐물었더니 그 요상한 주막 계집이 술을 따라주며 가진 애교를 얼마나 부렸는지 글쎄 그날 받은 품삯을 술값으로 다 날리고 들어온 거야. 옷을 홀딱 벗겨 마당으로 내쫓았더니 이 양반이 다시 그 주막에 들어가 밤새 술을 퍼마시고 그년하고 놀아난 게야. 내가 체명에 못 살지. 아휴, 내 팔자야. 그러자 듣고 있던 빨간 저고리 안악이 실실 웃으며 말했다. 이보세 정가야. 내도 자네만큼 주막년 때문에 고생을 했네. 자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코딱지만한 땅도 빼앗길 뻔했다니까. 우리 집 양반이 힘은 좋은데 바보야 바보. 그년한테 빠져 정신 못 차리고 다니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그 짓을 하고 다녔어. 그럴 때면 밤에 여기에 나와 에휴 빨래 방망이로 그 양반 바지가 찢어질 때까지 두들겼지. 내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다니까. 그러자 파란 저고리 안악이 말했다. 그래도 두 성님 서방님들은 밤일을 잘하잖아요. 우리 집 양반은 좋은 약을 그렇게 처먹였는데도 밤에 힘을 못 써요. 뱀술을 먹였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하긴 우리 집 양반이 밤일은 잘하지. 내가 뜨거운 밤을 지내고 나면 그래서 우라가 풀리자뇨. 빨간 저고리 안악이 웃으며 말했다. 새댁들은 조용히 입을 막고 웃었다. 빨래터에서 안악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댁들은 고을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게 됐다. 어느 날 흰 저고리 안악은 여느 때처럼 대변이 묻은 시아버지의 바지를 들고 빨래터를 찾았다. 방망이질을 하며 빨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어느 흰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똑같이 방망이질을 하며 빨래를 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그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빨래를 하던 흰 저고리 안악이
고개를 돌려 바가지로 물을 퍼려다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다. 벌벌 떨며 도망가려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그녀의 발을 붙잡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보게, 자리에 앉아 내 얘기 좀 들어보게. 내 하도 원통에 이렇게 우물 밖으로 나왔네 그려. 빨간 저고리 안하게 시어머니를 내 잘 알지. 예전에 내 친구의 며느리였지. 친구도 시집살이를 많이 했지.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하기는 매한가지일세. 그래서 더 아끼느라 그렇게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켰지. 며느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네. 그리고 파란 저고리 안악 시어머니도 내 친척 형님의 며느리였어. 그때 양반네들이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 배를 골았네. 그러니 어쩌겠나. 양반들한테 무시당하며 사는 모습이 싫어 그렇게 자식들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깔끔하게 빨래를 했다네. 그래서 집안 대대로 며느리들한테 빨래를 자주시켰다네. 다 사정이 있네 그려. 그러니 시어머니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만. 온몸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흰 저고리 안악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셨군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할머니는 왜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빨래를 하고 계신 건가요? 내 여기 우물 속에 숨어 빨래하러 오는 며느리들 이야기를 들었지. 이야기가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종종 이렇게 듣고 가네. 그리고 우리 고을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궁금해 이곳을 찾고 있다네. 그럼 할머니는 사람인가요? 귀신인가요? 오래전 나도 이곳에서 빨래를 하며 시부모를 흉보며 살았지. 그런데 그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서 나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쌀독을 다 비울 때쯤에 그 쌀독 속에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쪽지가 있었다네. 그 쪽지에는 건강 잘 챙기고 아껴 잘 쓰거라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네. 내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우물 할멈은 흰 저고리 안악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 다음 날 빨간 저고리 안악은 화가 단단히 난 표정으로 머리에 이고 온 빨랫감을 빨래터에 내동댕이 치고 주저앉으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러자 파란 저고리 안악이 눈을 크게 뜨고 사정을 물었다. 형님, 왜 이러신데요? 왜 울고 그래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지. 암만 못 살아. 오늘도 빨래가 잘 안 됐다고 하시고 밥이 왜 이렇게 질고 맛없냐며 역정을 내시고 반찬이 싱거워 못 먹겠다 하시며 온갖 꼬투리를 다 잡고 난리시네. 내 이러니 살 수가 있겠나 동생? 빨간 저고리 안악은 방망이질을 세차게 해대며 말했다. 그러자 파란 저고리 안악은 형님,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보다는 낫네요. 저는 아직도 곡간 열쇠를 받지 못해 쌀 한 대도 일일이 시어머니께 받아서 밥을 짓잖아요. 참기름, 들기름도 꽁꽁 숨겨두고 찔끔찔끔 준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시어머니한테 정이 들겠냐고요. 하며 한숨을 푹푹 쉬었다. 노란 저고리 안악도 한마디 했다. 우리 시아버님은 정력이 어찌나 좋은지
둘째, 셋째 시어머니까지 생겨 제가 팔자에도 없는 시어머니를 여럿 모시게 생겼다니까요. 오늘도 시어머니 밥상을 3번이나 차리고 나왔다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둘째, 셋째 시어머니 남편들이 세상을 떠나 잠시 농사일을 대신 도와주고 끼니도 챙겨주는 것이라 하지만 저는 참으로 힘들어 죽겠구만요. 내가 못 살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고을 우물 빨래터에서는 며느리들의 한숨 소리와 함께 하소연이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우물고을에 당도한 점괘 도사는 목이 몹시 타 우물가를 찾았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흰 저고리 안악이 시아버지의 누렇게 변한 바지를 빨고 있었다. 변이 묻은 옷이 분명했다. 냄새가 진동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우물가에 나와 빨래를 했던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옷을 입은 채 대변을 보았으며 벽에 똥칠을 했다. 빨래하는 모습을 남들이 보면 시아버지를 흉볼 것이기에 흰 저고리 안악은 이렇게 한밤중에 몰래 빨래터로 나와 대변이 묻은 시아버지 옷을 빨래했던 것이다. 보름달이 훤히 내리비치는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선녀같이 아름다웠다. 흰 저고리 안악이 빨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점괘 도사는 우물가에 앉아 하얀 달밤에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우물 할멈이 갑자기 나타나 혼자 궁시렁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점괘 도사는 아니 뭘 그리 중얼대는 겁니까? 그러자 우물 할멈은 점괘 도사 곁에 다가와 자신의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점괘 도사님, 내 점 좀 봐주시게나. 그러자 점괘 도사는 눈을 감고 오른손가락으로 점괘를 보더니 우물할멈, 당신에게는 앞으로 많은 며느리가 생길 것입니다. 하며 점을 쳐주고 밤길을 떠났다.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서 다듬이질 소리가 유난히 정겹게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자연스레 발길이 옮겨진 점괘 도사는 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아까 그 우물가 빨래터에서 보았던 흰 저고리 안악이 나타났다. 점괘 도사는 잠시 놀란 눈빛으로 쳐다보다 다소곳이 인사를 건네는 흰 저고리 안악에게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지를 물었다. 네, 밤늦은 시간에 잘 곳이 없어 이렇게 찾아왔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그럼 어르신, 들어오세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하며 흰 저고리 안악이 웃으며 말했다. 노인을 불쌍히 여긴 흰 저고리 안악은 방 안으로 안내하며 먹을 것을 내오고 이부자리를 펴주었다. 호롱불이 켜진 방 안에서 옷감을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가 토닥토닥 들려왔다. 장지문에 비치는 다듬이질 모습이 참으로 좋았다. 잠시 점괘 도사는 고개를 돌려 다른 방을 보았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벽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한 노인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점괘 도사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러자 흰 저고리 안악이 벽에 똥칠하고 있는 시아버지를 말리고 있는 것이었다. 듣자 하니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조상들의 얼굴을 벽에 똥으로 그린다는 것이었다. 시아버지의 초점 없는 눈을 자세히 살펴보던 점괘 도사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도수를 부려 지하 여장군 장승을 불러냈다. 그러자 지하 여장군은 시아버지의 조상들의 얼굴을 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를 만났으니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조상님들 걱정은 하지 말고 남은 생을 잘 살도록 하거라. 그리고 며느리를 많이 사랑해 주거라. 알겠느냐? 그러자 시아버지는 제 정신으로 돌아왔고 아내와 자식, 며느리를 알아보게 됐다. 그 이후 시아버지는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하얀 저고리 며느리에게 아내 몰래 감춰두었던 곶감을 건네주며 사랑해 주었다. 그리고 흰 저고리 안악이 한밤중에 어느 할머니와 빨래를 함께 한다는 소문이 돌자 빨간 저고리 안악과 파란 저고리 안악, 노란 저고리 안악은 확인하기 위해 밤중에 몰래 빨래터로 갔다. 그러자 그곳에서는 실제로 흰 저고리 안악이 어느 할머니 곁에서 빨래를 하는 것이었다. 서로를 보며 다 같이 깜짝 놀랐다. 그때 안악들은 흰 저고리 안악에게 말해준 우물 할멈의 이야기를 듣고는 귀를 의심했다. 그러자 젊게 도사가 나타나 지팡이 도수를 부렸다. 그러자 안악들의 시부모의 조상들이 나타나 시부모들의 며느리에 대한 깊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고을 안악들은 우물 할멈의 며느리가 돼 우물 할멈에게 잘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로 안악들은 더 이상 시부모에 대한 흉을 보지 않고 존경하며 잘 모셨다.